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파생상품을 이제 12시간 동안 해야 되죠? 저는 박정준이고, 12시간 동안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과목이 어디까지 나갔을까요? 픽스트인컴 나갔나요? 나갔나요? 픽스트인컴 채권 나갔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아니면은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끝났어요? 잘 됐네요. 이게 파생상품을 이제 수업을 한 데 있어서 이게 채권을 안 배우고 오면은 제가 좀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설명을 해야, 물론 배우고 오셨다 하더라도 뭐 큰 차이가 없을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아예 없으면 너무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채권을 배우고 오면은 조금 이게 제가 수월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 핸드아웃 다 가져오셨죠? 한번 페이지를 한 번만 좀 넘겨볼까요? 예, 첫 시간이니까 과목에 대한 간략한 소개하고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공부할 과목은 파생상품이라고 표현하는 데리베이티브스라는 과목이고, 선수 과목을 픽스드 인컴이라고 적어놨어요. 가능하면 좀 배우고 오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제가 좀 편한 면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과목에 대한 비중이 있는데 조금 늘었어요, 사실은. 조금 늘었는데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해놓은 거일 뿐이고요. 그래도 뭐 레벨 1에서는 뭐 10% 아래이기 때문에 이 과목이 레벨 1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목의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유혹에 빠져요. 과목은 어렵고 이게 뭐 이렇게 비중은 높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얘를 넘기고 다른 거로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욕구들이 사실은 있어요. 뭐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제가 학생이었으면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공부하는 이 라이센스는 파이낸스와 관련된 라이센스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좀 싫어할 수 있는 픽스드 인컴이나 이 데리베이티브스나 이런 과목들을 넘어서지 않고는요, 이게 2, 3를 이렇게 넘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레벨 1은 FRA나 어카운팅 관련된 게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칸도도 비중이 있고, 그러니까 어널리시스 분석을 하기 위한 이런 툴들을 레벨 1에서 배워요. 그리고 그런 과목들의 비중이 이게 높고요. 근데 레벨 2로 넘어가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전통적인 파이낸스와 관련된 과목들의 비중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레벨 3로 가시면은 토픽이 대부분 이제 에셋 매니지먼트와 그다음에 헤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얘는 거의 대부분 정통 파이낸스예요. 그래서 이게 2, 3로 넘어가면서 뭐 5, 15 돼 있는데 5는 말도 안 되고요. 대부분 10에서 15인데 체감은 훨씬 커요. 왜냐하면 파생상품이 다른 과목이랑 연계해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채권을 내는데 안에 막 파생이 껴들어 있고 막 이래요. 주식인데 막 파생이 껴들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이게 파이낸스 토픽과 굉장히 이게 잘 붙어 갈 수 있는 토픽이다 보니까 얘를 넘어서지 않고는 이게 파이널 골로 넘어가기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레벨 1에서 이게 개념을 잘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학교에서 이게 경영학과 출신이면은 그나마 조금 나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공부했던 얘기들이 나올 테니까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공부하기가 좀 편할 거고, 근데 만약에 이쪽에 대한 이게 좀 이게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 처음에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공부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용어 자체가 외래어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게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는 과목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제가 과목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외우지 말라예요. 이게 꼭 제일 짜증나는 소리잖아요. 나도 안 외우고 싶지 뭐 그렇잖아요. 외우기 싫어서 안 외우나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외우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파생상품이라는 과목은 픽스드 인컴도 그렇고요. 사실은 외워서 접근하는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이해의 어떤 허들을 넘어가면은 얘네들이 되게 친근하게 느껴질 때가 갑자기 와요. 그때까지 얘를 붙들고 있어야 되고, 레벨 1에서 컨셉을 갖다가 잡아놓지 않으면은 레벨 2 넘어가면 정말 이 과목이 주는 중압감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니까 레벨 1과 레벨 2의 과목이 주는 뎁스 차이가 다른 여타의 과목 중에 이 과목이 가장 커요. 그런데 레벨 1에서 이게 기초가 잡혀있지 않으면 정말 레벨 2는 정말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1에서 어떻게든 개념을 잡고 좀 이렇게 2로 넘어가시기를 좀 바랍니다. 과목의 특성, 출제 비중 얘기했었고, 난이도는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이 가지고 있는 난이도는 굉장히 뎁스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과목의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난이도는 제가 수업을 하는 난이도보다는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는 난이도가 시험장에서 나온 난이도보다는 더 위쪽에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저랑 같이 공부하고 이 과목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시험이 왜 이렇게 좀 평이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목 자체는 어렵지만은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요. 레벨 1 자체의 시험을 출제하는 방향성이 컨셉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험 자체는 굉장히 평이해요. 기본적인 개념들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크게 시험장에서 이게 휘둘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험 공부에는 조금 이게 부담이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되게 쉬운 과목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잘 보는 과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 잘 보는 토픽들이 숫자로 된 것들을 잘 봐요. 이런 과목, 그 다음에 픽스 인컴 이런 것들에서 한국 사람들이 점수를 뽑아내야지 사실은 합격이 가능해요. 저희가 물론 이 중에는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이게 그쪽에서 좀 이제 생활해서 영어라는 랭귀지가 굉장히 이게 쉬우신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 많잖아요. 저희 언어가 이제 영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말로 되는 이 과목들은요, 대부분 시험장에서 배반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에틱 이런 것들이에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뭔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 시험과 맞닥뜨리면은 굉장히 얘가 말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 친구들이 대부분 이게 답에서 오답 확률이 좀 높아요. 대신에 숫자로 이게 접근하는 것들은 대부분 잘 배신을 안 해요. 배신 안 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도 하지만은 절대 한국 사람들은 이 숫자로 되는 이 과목에 대해서는 거의 극단치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래야지 2, 3로 갈 때 사실 편해져요. 합격을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학습의 방법은, 레벨 1은 이제 컨셉 중심으로 나옵니다.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해요. 단어 하나하나에 키 컨셉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이 필요하고요. 외우기보다는 그걸 갖다 좀 머릿속에 잘 이해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보면 팁스라고 나와 있는데, 공부하는 방법들이, 이제 쇠즈노트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쇠즈노트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커리큘럼북이라고 이북 이렇게 두꺼운 책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공부하면 대부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이게 공부는 사람마다 학습법이 다르긴 한데 똑같은 책을 4회독, 5회독 하면 대부분 이 시험도 합격을 해요. 그런데 두꺼운 책을 5회독 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얇은 책을 5회독 하면은 100점은 못 맞는다 하더라도 시험이 저희가 70 넘기면은 몇 근이 합격이잖아요. 70 이상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얇은 책을 이렇게 반복을, 회독을 갖다 이게 여러 번 해야 되고요. 처음부터 한 번 1회독 할 때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넘기시고 그 부분은 동강으로 다시 한번 해당 부분만 들으시고 다음번에 이게 공부하면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들 링킹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해 안 되는 거 넘기고 3회독 하면 그 폭이 계속 넓혀져요. 책을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얇은 책 가지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 오답노트는 정말 중요한데, 제가 핸드아웃을 나눠드렸으니까 이걸로 서브노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핸드아웃을 나눠드린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게 앞에 필기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전 판서도 잘
잘 못해요. 못하고, 이게 판서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있어요. 제가 구태여 꼭 적어야 되는 건 적으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이게 적으실 필요 없고 그냥 수업하시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하지 마시라고 보내드린 거고, 두 번째가 이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하시라고. 잔인한 얘기죠. 예.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지하철에서 출근하면서 공부하고, 퇴근하면서 공부하고, 조금 일찍 출근해서 공부하고, 점심 먹고 나서 공부하고, 그게 이제 하루에 모으면 한 1시간 이상 되잖아요. 그게 1년이면 360시간이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결국 이게 이제 직장인 분들도 보이는데 이게 정말 공부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게 사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결국 짜투리 시간을 갖다가 얼마만큼 공부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지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학교과 불합격을 갈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학생들도 사실 요즘 공부할 시간 많지 않잖아요. 학과도 해야 되는데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짜투리 시간을 얼마만큼 모아가지고 공부로 넘길 수 있는지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합격을 거의 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잔인하긴 하지만은 이게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하시기를 강추드립니다. 페이지를 넘기고 공부를 해볼까요? 저희가 수업하는 방법이 핸드아웃을 가지고 먼저 할 겁니다. 교과서는 핸드아웃을 하고 나서 이제 교과서는 밑줄만 그어드릴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교과서를 또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교과서를 밑줄 안 그어드리면은 이게 책을 읽으면서 힘들어하세요. 도대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야 될지가 어려우다 보니까 그냥 읽으실 때 포커스를 맞추시라고 밑줄을 그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아웃을 하고 교과서를 가지고 밑줄을 그어드릴 거고요. 다만 교과서를 할 때는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게 저희가 교재가 한 2년 전에 크게 한번 바뀌었는데, 이게 그전에는 토픽별로 내용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앞에 그냥 큰 이제 개론이 있고, 그 다음 밸류에이션 있고, 프라이스 있고, 밸류에이션 있고, 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1회독을 하고 나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렇게 공부를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앞에서 설명했던 거를 다시 프라이싱 밸류에이션을 가서 설명하니까 다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게 딜리버리 하는 측면에서는 토픽별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포워드 끝내버리고, 퓨처스 끝내고, 수압 끝내고, 옵션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과서를 좀 왔다 갔다 할 건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훨씬 낫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왔다 갔다 하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를 하나만 넘겨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파생상품의 어떤 개론적인 내용들을 할 겁니다. 이쪽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 그냥 들으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금융상품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낸스 마켓이라고 하는 금융시장에서 거래하는 프로덕트예요. 시장이니까 사고 파는 물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물건이 있을 건데, 금융이라는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을 갖다가 금융상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금융상품을 갖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Financial Instrument라고 표현해요. 이 Instrument라는 단어가 파이낸스에서의 쓰는 표현으로는 어떤 하나의 상품들을 갖다 표현할 때 Instrument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에는 크게 이게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분류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썰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분류는요, 어떤 분류를 잣대를 드느냐에 따라서 큰 모집단이 있으면은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썰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썰 수 있는 거예요. 전체 모집단을. 그래서 내가 어떠한 분류의 잣대를 갖다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나눠볼 거냐에 대한 이슈인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증권이란 계약이라는 걸로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얘밖에 없느냐? 그러진 않아요. 더 많은 분류의 방법이 있는데, 가장 시장에서 많이 통용되는 방법이, 금융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 시큐리티라는 이게 금융상품이 있고, 컨트랙이라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큐리티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말로는 증권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시큐리티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픽스드 인컴 또는 채권이라고 표현하죠. 픽스드 인컴 이런 것들을 증권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하나 에쿼티 이런 것도 증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은 금융상품 중에 채권이나 주식 같은 경우를 갖다가 증권이라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분류에는 계약이라는 형태로 있는 금융상품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요. 보험계약 이런 거 가입해 보셨죠? 직장인들은 가입하셨을 건데, 내가 보험상품을 갖다가 가입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게 설계사를 만나가지고 약관에 일종의 표준 계약서잖아요. 계약서에 사인업하고 제가 그 약관을 가지고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의 금융상품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계약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금융의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험을 배울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 계약이라는 형태가 파생상품이에요. 저희가 앞으로 12시간 동안 배우게 될 이 데리버티브스라고 하는 금융상품은 다 계약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상품들이에요. 그리고 금융상품은 계약서가 아닌 증권으로 있는 주식 채권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12시간 동안 저희가 이걸 배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 채권을 갖다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옆에 저희 1.1에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애들을. 왜냐하면 좀 역사가 오래됐어요. 얘네들이 거래가 된 게 어떤 상품으로서 거래가 된 게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가 언제 거래가 되기 시작했냐면요. 동인도회사라고 이거 들어보셨죠? 저희 막 세계사 공부할 때. 그때 처음 얘가 발행이 됐어요. 배 만들려고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증권을 발행해서 그걸 자금을 갖다 모집하고 그 돈으로 배 만들고 이러면서 처음 이제 거래가 되는 상품, 굉장히 오래가 된 애들인 거죠. 얘를 갖다가 이제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밑에 그림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실물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다 지금은 여러분 주식을 산다고 한들 채권을 산다고 한들 다 예탁되어져 있거든, 실물은. 그래서 여러분이 사고 예탁원에 가서 내 거 내놔 하면은 이런 거 줘요. 이런 거 주거든요. 그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밑에 막 네모 있죠. 얘가 쿠폰이에요. 그래서 이자 지급일에 요 딱지 하나 들고 회사 가면은 저한테 이자 주는,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게 이루어졌었어요. 자, 1.2에 보면은 계약이라는 게 나와 있고 밑에 첫 번째 점을 보시면은 계약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금융상품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저희가 이렇게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보면 밑에 꺽쇠를 보시면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가격 움직임에 의해 어떤 놈들이에요? 요 놈들이에요. 요 놈들의 가격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또 다른 형태의 금융상품을 갖다가 파생상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갖다가 조금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는 그림이 자, 이런 그림을 그려요. 요 그림, 예, 그쵸, 맞아요. 저희 아들내미가 중학교 올라가는데 이 그림을 딱 보면은 보통 연상하는 게 펑션 함수를 갖다 연상을 해요. 이 함수라는 애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x라는 애가 이렇게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이 펑션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새로운 y라는 값이 딱 튀어나와요. 얘가 함수의 특성이잖아요. 이 펑션에서 x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x를? 네, 독립변수라고 해요. 얘를 갖다가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표현해요. y를 뭐라고 해요? 종속변수라고 해요. dependent variable이라고 표현합니다.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표현하는 건 얘는 값이 뭔가에 다른 곳에서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값이에요. 그런데 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하는 얘는 얘에 의해서 값이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값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거고요. 이 값은 얘와 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지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펑션이잖아요. 파생상품이
얘랑 100% 똑같은 구조예요. 여기는 X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얘네들이 들어와요. 주식, 채권, 그 외 FX, 환, 그 다음에 크레딧, 심지어는 뭐 변동성, 그 다음에 뭐 커머디티도 들어와요. 공통적으로 뭐냐면요. 독립적인 시장이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주식시장 존재하잖아요. 채권시장 존재하잖아요. 외환시장 존재하잖아요. 크레딧 시장 존재해요. 심지어 변동성이 거래되는 시장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지만은 홍콩에서는 변동성이 거래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변동성 자체가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이거 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ETN 한두 오신 분 있나? 한두 분? 이거 가지고 ETN에서 성과급 몇십억 이게 벌어갔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는 국내에선 거래가 안 돼요. 이게 뭐 홍콩에서 거래가 되고 커머디티, 뭐 금 같은 거래가 되잖아요. 얘네들은 다 이게 단독의 시장이 있어서 어떤 얘네들의 가격이 외생적으로 그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들이 외생적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은 뭔가 파생상품이라는 어떤 펑션에 의해서 파생상품의 가치가 결정이 돼요. 저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파생상품의 가치가 얘가 움직이면 파생상품의 가치가 움직이게 되고요. 채권의 가치가 움직이면은 파생상품의 가치가 움직이고 주식의 가치가 움직이면은 파생상품의 가치가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파생상품을 갖다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얘도 알아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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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알아야 돼요. 기타 등등 다 알아야 돼요. 그나마 저희 CFA 과정에서는 언더라잉 에셋을 거의 이놈 두 놈만 가지고 커버를 해요. 이 두 개. 저희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요 얘기를 살짝 할 건데 거의 대부분 얘네들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사람들이 쉬워해요. 주식 뭐 주가 되게 쉬워하거든요. 채권은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희가 파생상품을 공부할 때 채권을 안 배우고 넘어오면은 얘도 어려운데 얘도 어려우다 보니까 거의 막 이제 사경을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채권은 좀 공부하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이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금융상품은 뭔가 이게 주식의 가치가 움직이면은 그 가치가 연동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의 가치가 움직이면은 그 가치가 연동하는 또 다른 금융상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꺽쇠 보시면은 대표적인 파생상품이 선도계약, 포워드라 표현하죠. 그 다음에 선물계약, 퓨처스라 설명을 하고요. 수합계약은 수합이라 표현하고 옵션계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부터 12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꺽쇠 보시면은 기초자산이라고 해서 underlying asset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제가 앞으로 underlying asset이라고 표현하면요.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얘 있잖아요. 얘를 퉁 쳐가지고 underlying asset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우리말로는 기초자산이에요. 그러면은 이 underlying asset이라고 하는 거는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원래의 금융상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게 주식이 될지 채권이 될지 또는 환이 될지 크레딧이 될지 변동성이 될지 커머디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원래의 금융상품을 갖다가 합쳐서 underlying asset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얘랑 굉장히 유사한 말로 이거 한번 적어 놔 보실래요? 스팟이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나중에 오늘 마지막에 배울 수도 있는데 스팟을 우리말로 하면 현물이라고 표현해요. 현물자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그래서 underlying asset 뭐 스팟 이러면은 얘가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원래의 금융상품이라고 대표적으로 통칭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파생상품을 종류가 첫 번째 이제 나와 있는 게 저희가 4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이게 박스가 3개를 이게 해놓고 페이지를 한 장 넘겨보면은 4번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네 가지인데 위에 있는 세 가지를 갖다 묶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도계약, forward contract에 대한 definition을 보면은 옆에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기초자산, 뭐예요? 여기 있는 underlying asset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갖다가 forward라고 정의합니다. 말로 표현되니까 잘 이게 머리 안 들어오잖아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도 그리지 마세요. 핸드아웃 있으니까. 저랑 12시간 공부하면서 요 선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 선은 뭐냐면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할 건데 시간에 대해서 0이라는 시점을 하나 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몰 t를 갖다 정의할 거고 라지 t를 갖다 정의할 겁니다. 이 t equal 0는 그 핸드아웃에 있어요? 안 적으셔도 돼요. 얘는 계약 시점을 갖다가 표현할 때 제가 t equal 0라고 쓸 겁니다. 저기 있는 파생상품은 계약이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계약서를 써야 될 거잖아요. 마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만나가지고 사인업하는 날짜가 있을 거잖아요. 그 계약서를 체결하는 날을 갖다가 표현할 때 대표성으로 t equal 0라고 해요. 걔가 1월 1일일 수도 있고 4월 1일일 수도 있고 5월 7일일 수도 있는데 어느 날일지는 모르겠지만은 t equal 0라고 쓰면은 저희는 계약 시점이라고 쓰는 거예요. t equal large t는 계약의 종료일이에요. 계약서를 썼을 때는 계약을 쓰는 날이 있을 거고 그 계약이 만기가 되는 계약의 만기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계약의 만기일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쓸 때 t equal large t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t equal small t만 적어 놓으실래요? 얘는 현재 시점을 표현할 때 제가 t equal small t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겠죠? 여기가 뭔가 시작점이니까 계약 시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끝점이니까 계약의 만료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얘는 뭐예요? 내가 지금 계약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계약의 만기 시점에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있든지 내가 있는 시점을 갖다 스몰 t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얘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내가 있는 시점이 계약 시점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계약의 만료 시점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계약하고는 하루 후에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데피니션을 봐보도록 할게요. 1번에 이 계약의 형태 그 정의를 보면은 미래의 특정 시점 에러 나와 있잖아요. 얘가 언제냐면요. 요 시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계약의 만료 시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자산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underlying asset, 주식, 채권, 기타 등등등을 표현하는 거고요. 미리 정한 가격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가격을 정한대요, 미리. 그러면 언제 정하게 되냐면요. 여기 있는 계약 시점에 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약 시점에 미리 가격을 정해버리고요. 매매, 사거나 팔기로 약정을 하는 계약을 갖다가 forward를 표현합니다. 생각보다 별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제가 오늘 계약을 하나 맺어요. 이 삼성전자 주식을 underlying asset으로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계약서 안에 1년 후에 T가 1Y라고 하면 얘가 1년 후가 되는 거예요. underlying asset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지정을 해버리고 5만 원에 사기로 약정하자 이러면 포워드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별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궁금한 거는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4만 얼마죠? 4만 7천 원이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 4만 7천 원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얘를 1년 후에 살려고 할 때 4만 7천 원에 사자 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그쵸? 그러면은 얘를 얼마에 사거나 팔기로 약정하면 될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계약서에
지금 써야 되는데 계약서에 주저리 써요. 막 주저리 내가 삼성전자 주식 몇만 주를 1년 후에 얼마에 사기로 약정한다. 계약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마에라는 걸 갖다가 적어야 되는데 현재 삼성전자 주가를 갖다 찍으면 좀 이상하고 그러면 얘를 갖다 더 올려야 될지 더 낮춰야 될지 까리까리 하잖아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될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의상으로는 뭔가 미래에 사거나 팔기로 약정하는 거예요. 다만 사거나 파는 가격을 언제 정한다고요? 현재 계약 시점에 정해버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5만 원에 사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고 나서 1년이 정말 흘렀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1년 후에 6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6만 원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땡큐 하잖아요. 왜? 5만 원에 사기로 했으니까 4만 원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나쁠 거잖아요. 5만 원짜리 4만 원짜리를 5만 원 주고 사야 되니까 이때는 이익이 날 거고 이때는 손해가 날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정산이에요. 생각보다 별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그렇진 않지만은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애들이 아니에요. 자,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그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 바로 밑에 그림 보지 말고 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2번에 보시면 선물계약 보이시죠? 선물계약, futures contract이라고 표현하고요. definition을 보시면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계약의 만기 시점이겠죠? underlying asset을, 주식, 채권, 기타 등등등, 미리 정한 가격으로, 계약 시점을 미리 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매매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죠. 포워드랑 어때요? 똑같죠? definition이 완전 똑같잖아요. 그래서 포워드랑 퓨처스는 실질적으로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인데 밑에 보면 다만 계약 조건이 저희가 지금 배우는 파생상품은 다 계약서잖아요. 이 계약서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표준화가 되어져 있어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형태를 갖다가 퓨처스라고 표현합니다. 옆에다가 28페이지라고 써놓으시고요. 지금은 선물에 대해서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머릿속에 선물은 포워드랑 똑같은 놈. 다만 뭔가 표준화되어져 있는 놈. 그래서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 놈. 그렇게 딱 거기까지만 정의를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swap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swap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은 거래 당사자 간에 미래의 일정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현금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나와 있죠. 뭔가 좀 어렵잖아요. 밑에 꺽쇠를 보시면은 선도 계약을 시리즈를 계약하는 형태라고 나와 있죠. swap은 지금은 뭐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냐면요. 포워드의 시리즈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리즈물이 뭐냐? 저희가 포워드 계약을 뭐라 표현했었냐면요. 계약의 만기 시점에 미리 사거나 팔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년 후에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사기로 약정하는 계약 하면 포워드예요. 그런데 얘를 1년 후에 한번 사고 나는 2년 후에도 한번 사고 3년 후에 한번 살 거야 라고 계약서를 체결하면 얘는 swap이 돼요. 그러니까 포워드는 계약의 만기 시점이 딱 한 번이에요. 계약의 만기 시점에 한번 사거나 팔고 우리 끝 하는 거고요. swap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의 본질은 한 번, 두 번, 세 번 시리즈로 이게 세트를 갖다 매매를 하도록 약정되어져 있는 형태를 갖다 swap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면요. swap을 포워드로 복제를 해요. 가능하겠죠. 보세요. 내가 1년에 한 번 사고 2년 후에 한 번 사고 3년에 한 번 사는 이걸 swap 계약이라고 한다라면은 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나 계약서 3개 써요. 1년에 한 번 사자 하고 계약서 써요. 걔 가지고 있고 똑같은 날 우리 2년 후에 한 번 사자 계약서 사인업하고 또 들고 있고 똑같은 날 3년 후에 우리 사자라고 하는 계약서를 또 가지고 있으면 계약서 3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계약서 3장을 가지고 있는 거나 swap 계약서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나 걔 두 개는 경제적 실질이 똑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나중에 보여줄 거고, 그냥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드린 거는 통상적으로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커요, 학생들에게. 수학하면은 경영학과 출신들이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게 잘하면 포워드랑 옵션 이런 거 배우고 아니면 선물 옵션 배우고 수학을 안 배우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큰데 수학을 그냥 포워드의 시리즈 물리라고 생각하면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면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수학을 갖다가 딱 거기까지만 정리하시고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있는 T= 제로 시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파생 상품의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 즉 계약 시점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시점에 뭐가 결정된다고요? 매매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매매할 가격을 요 시점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라지 T 시점이 이때가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저희가 통상적인 시장에서는 내가 가격을 결정되어 있으면 그 돈 주고 물건 받아오잖아요. 근데 이 포워드라고 하는 거는 가격 정하고 1년 후에 물건 받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밑에 있는 점을 보시면은 위 세 가지 파생 상품의 경우 포워드, 퓨처, 스왑이에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계약의 양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 못해요. 계약을 맺으려면은 내 계약에 상대방이 있어요. 내가 살려고 하면은 내가 사는 계약을 맺으려면 누가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서 안에 팔아줄 애를 데려와서 둘이 만나가지고 나 5만 원에 살 거야. 네가 5만 원에 팔어. 하고 서로 약정하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는 편의상 2명이라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계약에 들어오는 두 당사자가 있는데 이 두 당사자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계약의 만기 시점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밑에 있는 것처럼 쌍방 의무라고 표현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bilateral obligation, bilateral이라고 표현하고 양자가 다 obligation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obligation이 있냐? 계약의 만기 시점에 내가 5만 원 주고 사기로 했는데 5만 원 주고 사기로 약정을 했는데 4만 원이 됐어요. 1년 후에. 그러면은 사기 싫을 거잖아요. 근데 사기 싫어도 사야만 해요. 그게 포워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무조건 이 계약을 갖다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반대도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사기로 했고 다른 사람 팔기로 했다라고 하는 팔기로 한 사람은 5만 원을 팔기로 했으면 이때는 무조건 팔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안 팔고 싶을 거잖아요. 시장에서 팔면 6만 원 받는데 내가 뭐 하는데 약정을 해가지고 5만 원에 지금 팔아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포워드류의 특성이에요. 포워드도 그렇고요. 퓨처스도 그렇고 수압도 그래요. 그래서 얘를 갖다 bilateral obligation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 forward commitment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forward와 수압과 퓨처스는 다 forward commitment라고 표현합니다. commitment라고 하는 게 뭔가 약정이 되어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forward commitment라고 표현을 해요. 자,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은 얘랑 이제 또 다른 네 번째 파생 상품이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옵션은 앞에 배웠던 세 가지와는 특성이 좀 달라요. 저희가 배울 옵션은 콜옵션과 풋옵션 딱 꼴랑 두 개 배울 거예요. 완전 다행이죠. 원래 옵션이 뭐 얘네들 말고 이그저틱한 옵션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시장에서는 얘네들 말고 정말 이그저틱한 뭐 클릭 앤 룩백, 넉아웃 넉인, 베리어, 아이시안, 버뮤단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는 안 배워요. 안 배우고 정말 그냥 플레인한 콜옵션, 풋옵션만 배울 겁니다.
자, 콜옵션 정의 보시면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어디겠어요? 계약의 만기겠지요. 그 다음에 기초자산을 주식, 채권, 기타 등등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계약 시점에 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살 수 있는 권리에다가 동글뱅이 빵 쳐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옵션으로 넘어가는 순간 얘는 오블리게이션이 아니라 이제 권리라고 표현하는 right로 바뀌어요. 풋옵션은 뭐다? 쭉 동일하고 팔 수 있는 권리예요.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인 거고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은 내가 옵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상황에서 얘기가 전혀 달라져요. 내가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콜옵션을 가지고 행사할 필요가 없어요. 권리이니까 이 권리를 행사 안 할 거예요. 이때는 권리를 행사할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옵션으로 넘어오는 순간요, 내가 계약의 만기 시점에 상황을 보고, 상태를 보고,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권리를 행사를 하고, 이익이 안 될 것 같다라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요. 그게 옵션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러면은, 이 옵션과 앞서 배웠던 포워드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권리 의무는 당연한 거고, 계약 시점에 돈을 지불하느냐, 돈을 지불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옵션이라고 하는 권리이잖아요. 권리는 취득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있을 건데 내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내 거래 상대방에게 돈을 줘요. 그 옵션 프리미엄을 표현하는데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돈이라는 걸 줘버리고 야 내가 너에게 계약 시점에 돈 줬으니까 이때 나 5만 원 살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어. 6만 원 되면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4만 원이면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왜?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포워드류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포워드류는요. 계약 시점에 돈이 안 들어가요. 계약 시점에 내가 돈을 주고 거래하지 않아요. 뭔가 좀 이상해요, 느낌이. 왜냐면은 금융상품이라고 했는데 내가 뭔가 그 금융상품이라는 거 취득하게 되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포워드류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옵션에서는 내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고요. 그래서 밑에 그 그림 밑에 보시면은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옵션을 매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계약 시점에 돈을 지불한 사람이에요. 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이 옵션을 매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받고 권리를 부여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난 돈을 받고 권리를 거래 상대방이 부여해 줬으니까 얘가 행사하면 저는 거기에 응해 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은 두 거래 상대방이 나오면요. 한 사람은 권리만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의무만 가지고 있어요. 의무만 가지고 있는 애는 누구냐면 돈 받아 먹은 애예요. 계약 시점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옵션을 갖다가 unilateral oblig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쪽만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contingent claim이라고 표현해요. claim은 청구권이고요. 조건부 청구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 따져보고 이익이 되면 청구하고 이익이 안 되면 청구하지 않고 이런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들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옵션 매수자는 권리만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의무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저희 교과서가 갑자기 크레딧 데리버티브스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요. 신용파생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데 이게 나온 이유가 이제 있어요. 신용파생 상품은 뭐냐면요. 기초 자산이 크레딧이에요. 채권이 아니에요. 채권과 크레딧은 달라요. 채권은 채권이고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여러분이 쉽게 표현하면 부도위험이에요. 부도위험을 갖다가 크레딧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용파생 상품은 뭐냐면 밑에 있는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 등에 내재된 신용 위험을 기초로 하는 파생 상품이에요.
채권을 우리가 매수하면은, 채권 투자하면은, 채권 투자하는 사람이 테이킹하는 주된 리스크 두 가지가 있죠. 어떤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리스크를 테이킹했기 때문에 저한테 쿠폰을 줄 거잖아요. 어떤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 그쵸. 그걸 갖다 디폴트 리스크라고 표현하죠. 또 하나. 그게 사실 메인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부채를 산다라고 하면은 디폴트 리스크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부채를 샀을 때 이자 안 주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위험인데도 이자 주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금리 위험 있잖아요. 금리가 변동할 수 있는 위험 있잖아요. 내가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은 안게 되는 리스크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금리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부도 위험이 있어요. 근데 이 신용파생 상품은 금리 위험이 아니라 이제 크레딧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디폴트 리스크, 부도 위험을 갖다가 핸들하기 위한 상품이에요. 제가 채권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펀드 매니저예요. 채권형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채권형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포트폴리오를 대략 한 30개 정도 편입을 해요. 주식을 갖다가 운용하시는 분들은 뭐 적게는 60개에서 100개 이렇게 하지만은 보통 채권을 갖다가 운용하시는 분은 한 30개 정도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요. 그래서 뭐 정부채도 있고, 뭐 특수채도 있고, 회사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카드 채권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뭐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다 보니까 뭐 이런 채권이 있다라고 해봐요. 얘가 뭐냐면은 뭐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채권이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이 대우조선해양 채권을 갖다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이 채권에 대한 원금을 주고 여기가 이게 대우조선해양이 있겠죠? 그래서 원금 주고 나한테 이제 쿠폰 주고 나중에 다시 원금을 갖다가 갚아주는 게 되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채권을 갖다가 매수했어요. 그런데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얘가 부실의 징후가 보이는 거예요. 부도의 부실의 징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의 징후가 보이면은 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얘를 팔아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얘를 내 포트에서 빼버리면은 얘가 뭐 최악의 경우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저한테 영향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실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면 채권은 거의 거래가 안 돼요. 보통 채권의 최소 단위가 얼마인지 아세요? 채권 거래의 최소 단위. 보통 100억 단위예요. 내가 100억을 갖다가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부실의 징후가 보이면 이거 죽었다 깨어나 거래 안 돼요. 거의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부실의 징후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매도해 버릴 수도 있고요. 매도하지 않고 얘를 들고 있으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부도 위험을 갖다 핸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활용하는 게 저희가 나와 있는 신용 파생 상품이에요. 신용 파생 상품 중에 저희 책에서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CDS라는 상품인데 CDS는 요즘은 굉장히 많이 익숙해들 하세요. 그래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에요. 그러니까 CDS라고 하는 거는 크레딧 디폴트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CDS라는 상품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제가 계약을 하나 맺어요. 어떤 계약을 맺냐면은 계약서를 하나 쓰는데 여기 있는 AAA 얘랑 계약을 맺어요. 야, 이거 나랑 계약 하나 맺어. 내가 있잖아 너한테 매년 이 원금에 얘가 100억짜리였다라면은 원금에 2% 줄게. 원금의 2%를 내가 매년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만약에 얘가 부도나면은 나한테 원금 상환해줘. 이런 계약을 맺으면 얘가 CD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라잉 에셋이 크레딧 디폴트예요. 그래서 내가 대우조선해양에
얘가 부도가 나면은 이 채권에 해당하는 원금을 줘. 대신에 부도 안 나면은 이게 매년 너한테 2%씩을 줄게. 그러니까 내게 매년 2%, 100억에 2%, 그러니까 2억을 줄 테니까 혹시 나에게 부도가 나면은 이 원금을 갖다 보존해줘. 라는 계약이 CDS라는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CDS 계약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채권을 들고 있고, 이 채권을 하나 들고 있고요. 이 CDS 계약을 가지고 있으면요. 얘가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원금을 얘한테 받아올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은 크레딧 위험을 갖다가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트리플 A라는 애가 뭐 외국계 IB라고 한다면 대부분 외국계 IB나 뭐 보험사거든요. 신용등급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등급보다 좋잖아요. 그건 거의 무위험일 거잖아요. 심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CDS 계약을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은요, 제가 거의 무위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이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되시나요? 그쵸? 하나 더 해볼까요? 분위기 좋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대우조선형 채권이 만기가 뭐 1년짜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국채 요즘 1년짜리가 대략 한 2% 안 되죠. 1.9 되나? 2 되나? 모르겠네. 아무튼 뭐 2%라 가정을 해보면은 이 대우조선해양이 1년짜리 1년 만기 채권인데 페이스 쿠폰이 5%라 가정을 해봐요. 5% 가정을 해보고 시장이 균형이라고 가정해보면은 수수료 마진 이런 거 다 없다라 가정해보고 시장이 균형이라 가정해보면은 여기는 트리플 A라는 얘가 일종의 보험료잖아요. 내가 부도 나면 원금 줄 테니까 나한테 일정한 퍼센티지 줘.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얘가 이 부도 위험을 갖다가 테이킹 하는 대가로 얼마를 요구할 것 같아요. 요 정보 가지고. 무위험 금리는 뭐 2%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예, 3% 요구해요. 왜냐면 이 두 개 가지고 있는 무위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나 얘를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은 얘가 보고 있으면은 얘의 부도 위험에 대한 그 프리미엄을 3%를 책정하는 게 균형이에요. 이거 되시나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나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게 똑같으니까 야, 너 5% 받아먹어? 3% 내놔. 라고 대신 너는 이제 무위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 대신 이 부도 위험을 내 3%를 갖다 받으면서 테이킹 해줄게.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CDS라는 상품이고 이 CDS라는 게 왜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왔냐면요. 저희가 앞서 포워드 퓨처스 수합을 갖다가 포워드 커미트먼트라고 했었죠. 바이레터럴 오블리게이션이라고 했었고요. 그러면은 수합은 바이레터럴 오블리게이션이고 포워드 커미트먼트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크레딧을 언더라인 에셋으로 하는 수합은요. 컨팅전트 클레임의 속성이 있어요. 컨팅전트 클레임은 옵션의 성격이잖아요. 수합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크레딧을 갖다가 언더라인 에셋으로 하는 수합은 컨팅전트 클레임 속성이 있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CDS 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여기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되냐면요. 얘가 부도가 나면 돈을 받아요. 계속 돈을 주고 있다가 내가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돈을 받게 되는데 부도라는 이벤트가 빵 터지면 얘는 돈을 받게 돼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내가 계약의 만료 시점에 뭔가 돈을 받는지 못 받는지가 뭔가 어떤 조건, 트리거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수합이긴 하나 거래 속성상 뭔가 크레딧 이벤트라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현금 흐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크레딧 데리버티브스 같은 경우에는 수합이라 하더라도 컨팅전트 클레임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앞단에서는. 그래서, 수압은 원래 다 포드 커미트먼트인데, CDS 이런 것들은 이게 계약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컨팅전트 클레임이겠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할게요.